1457년 음력 10월 21일 경상도 순흥 사역이 도착합니다. 32살 남자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방향이 이상해요. 사약을 받으면 임금이 계신 쪽을 향해 절을 하거든요. 한양을 향해. 근데 이 남자는 고개를 반대로 돌립니다. 북쪽. 영월. 내 임금은 북쪽에 계신다. 영월에는 17살 먹은 전직 왕이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조카예요. 그리고 한양에는 사약을 보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친형,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입니다. 둘 다 세종의 아들이에요. 한 명은 왕이 됐고 한 명은 사약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이 남자가 사약을 마신 바로 그날 영월에서도 소식이 옵니다. 그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조카 단종이 같은 날 죽은 겁니다.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는데 그 목숨이 오히려 조카를 죽이는 빌미가 됐어요. 삼촌이 보기를 시도할 때마다 조정에서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 아이가 살아있으니까 이런 일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지킬수록 죽음이 가까워지는 구조. 이게 금성대군 이유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441년 궁궐에 경사가 납니다. 세자빈권 씨가 원손을 낳은 거예요. 세종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적통손자. 이 아이가 나중에 단종이 됩니다. 근데 기쁨은 하루를 넘기지 못했어요. 세자빈권 씨가 출산 다음날 숨을 거둡니다. 산후 후유증이었어요. 24살. 아기한테 젖 한 번 제대로 못 물리고 죽은 겁니다. 할머니 소원왕후도 5년 뒤에 세상을 떠나요. 아버지 문종은 몸이 약했습니다. 이 아이 곁에서 어른이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종이 한 사람을 골랐습니다. 여섯째 아들, 금성대군. 아들이 18명이었는데 하필 이 아들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1440년 금성대군이 15살 때 창진에 걸려서 목숨이 위태로웠던 적이 있거든요. 세종이 내의를 보내고 궁궐 영추문을 열어놓은 채로 수시로 병세를 물었습니다. 병이 나으니까 치료한 의관, 시중든 환관, 유모의 남편에게까지 일일이 상을 내렸어요. 아들 하나 살렸다고 주변 사람 10명 넘게 포상한 겁니다. 포상 명단 하나가 세종의 마음을 전부 말해주고 있어요. 그 아들에게 세종은 가장 소중한 손자를 맡깁니다. 실록을 보면 세종과 세자문종이 온천이나 강무로 궁을 비울 때마다 어린 세손 단종을 금성대군 집에 맡겼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세종이 아파서 요양할 때도 금성대군의 사저에 갔어요. 1449년에는 2달 넘게 아들 집에 머물렀습니다. 단순한 효도가 아니에요. 가장 믿는 아들에게 가장 소중한 손자를 맡긴 겁니다. 금성대군에게 단종은 그냥 조카가 아니었어요. 어머니 없이 태어난 아이를 자기 집에서 돌본 사람입니다. 삼촌이라기보다 거의 부모에 가까웠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종이 죽고 문종이 즉위합니다. 근데 문종도 오래 못 갔어요. 문종이 위독해졌을 때 금성대군을 사찰에 보내서 쾌유를 빌게 하자는 논의가 나왔습니다. 결국 실행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문종은 2년 만에 죽었습니다. 1452년 12살짜리 단종이 왕위에 올랐어요. 어머니 없고 할머니 없고 이제 아버지까지 없습니다. 단종이 처음 한 일 중 하나가 삼촌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15명이 왔어요. 단종은 삼촌들에게 표범가죽 방석을 하나씩 선물합니다. 12살 아이가 삼촌들 앞에 앉아서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세요. 삼촌들이 약속합니다. 좌우에서 보필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지킨 삼촌은 한 명이었습니다. 1453년 개유정난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움직였어요. 단종의 보필 대신 김종서, 황보인을 제거하고 실권을 장악합니다. 셋째 안평대군은 영모 혐의를 뒤집어쓰고 사약을 받았어요. 이때 수양대군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죽일 수 없지만 공론을 저지하지는 않겠다. 동생을 죽이면서 자기 손에는 피를 안 묻히겠다는 겁니다. 안평대군은 사약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들까지 처형당합니다. 세종의 손자가 세종의 다른 아들 손에 죽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이걸 지켜봤어요. 선택지가 놓입니다. 형편에 서면 삽니다. 세종의 아들들 대부분이 그랬거든요. 수양대군에 붙어서 권세를 누렸습니다. 반대편에 서면 죽어요. 안평대군이 이미 증명했습니다. 금성대군은 반대편에 섰습니다. 왜? 실록이 직접 말해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록의 행간이 말해줍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한테서 그 아이를 맡아 키운 사람이에요. 세종이 문종에게 했을 말, 문종이 금성대군에게 했을 부탁, 그게 말로 전해졌든 아니든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평대군이 끌려가는 걸 보면서 금성대군 머릿속에 떠오른 건 자기 목숨이 아니라 그 아이 얼굴이었을 겁니다. 대가는 즉각적이었어요. 유배. 상령으로 보내졌다가 광주로, 다시 순흥으로, 유배지가 바뀔 때마다 한양에서 더 멀어집니다. 관작 박탈, 재산 몰수, 가족은 관노비로 전락, 세종의 아들이 하루아침에 빈손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으면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안 끝났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이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세조로 즉위합니다. 단종은 상황이 됐다가 노상군으로 강등되고 영월로 쫓겨났어요. 1456년 사육신이 움직입니다. 실패, 성산문, 박팽년, 이계 줄줄이 죽었습니다. 이들의 가족도 끌려갔어요. 아내와 딸은 관비가 됐고 재산은 몰수됐습니다. 세조는 보기 시도를 뿌리째 태워버렸어요. 금성대군은 사육신 사건에 연루되어 수능으로 입예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보세요. 수능이 경상도 북부거든요. 단종이 유배된 영월은 강원도, 이 둘 사이에 소백 산맥이 있는데 고치령 하나 넘으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50km 정도. 조카와 삼촌이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각각 유배되어 있는 겁니다. 만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서로 거기 있다는 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금성대군은 유배지에서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능의 관노와 세조 측, 수령들이 안팎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깥에서는 단종을 향한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사육신이 실패한 뒤 조정에서는 단종의 처분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었거든요. 노산군에서 다시 서인으로 강등하자는 논의까지 나왔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거리가 금성대군을 미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금성대군이 움직입니다. 1457년 수능, 사육신처럼 궁궐 안에서 거사하는 게 아니에요. 유배지에서 의병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수능부사 이보음을 끌어들이고 향리와 사민을 모아서 경상도 전체를 들었다 놓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유배지에서 실록의 그 과정이 적나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 한 건 뇌물이에요. 수능의 향리, 품관, 군사들에게 물건을 쥐어줬어요. 이보음에게는 금정자와 산호이병을 건넸습니다. 관모장식이에요. 당상관이 될 거라는 약속까지 했어요. 이보음이 안 받았습니다. 그러자 금성대군이 칼을 뽑아요. 유배된 왕자가 현직 부사 앞에서 칼을 빼든 겁니다. 뇌물이 안 되니까 협박으로 간 거예요. 왕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벼랑 끝입니다. 이보음 팔을 잡고 맹세문에 억지로 서명을 시켰어요. 간신히 정권을 마음대로 하고 주상을 방출했으니 한 마음으로 광구하되 두 마음을 품으면 천지신명이 벌할 것이다. 이보음은 그 뒤로 간을 봅니다. 거절도 안 하고 동참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이 뒤에서 한 일이 하나 있는데 맹인 관상쟁이를 불러서 금성대군의 관상을 받습니다. 결과요? 망할상. 점쟁이한테까지 물어봤는데 답이 안 된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금성대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밀고가 들어갑니다. 수능의 관노 하나가 벽 뒤에 숨어서 경문 만드는 걸 엿들었어요. 풍기군수에게 달려갔습니다. 거사는 실행도 못 해보고 무너졌어요. 관상쟁이 말이 맞은 겁니다. 금성대군이 잡힌 뒤 조정에서 상소가 빗발칩니다. 신숙주, 정인지, 한 목소리예요. 금성대군을 죽여야 합니다. 세조가 바로 따르지는 않았어요. 칼을 채워서 안동으로 옮기고 국문을 계속하라고만 지시합니다. 친동생이니까. 그러다 결정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세조가 묻습니다. 누가 괴수인가? 답이 돌아왔어요. 예전이라면 노상군인데 지금은 금성대군 이후입니다. 이 한마디가 두 사람의 운명을 동시에 끊어버립니다. 금성대군이 괴수라는 건 복이 대상인 단종이 살아있는 한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뜻이거든요. 삼촌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씨앗을 없애야 해요. 지키려는 사람이 있을수록 지킴을 받는 사람이 위험해지는 이 잔혹한 구조가 이 순간 완성됩니다. 1457년 음력 10월 21일 금성대군 사약 같은 날 영월 단종 사망. 실록은 금성대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단종이 스스로 목을 메었다고 적었어요. 이 기록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세조 측이 사사해놓고 자살로 포장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느 쪽이든 바뀌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종이 살아간 아들과 세종이 맡긴 손자가 같은 날 죽었다는 것. 32살과 17살이었습니다. 세조의 손이 이번에는 수능을 향합니다. 2조에서 올라온 상소 한 줄이면 됐어요. 수능의 이민들이 이후에 반란을 따랐으니 토지와 인민을 풍기군에 붙이고 창고와 관사를 파괴하고 그 기지를 허물어버리소서. 세조가 그대로 따랐습니다. 한때 도호부였던 수능이 지도에서 지워집니다. 관아가 부서지고 창고가 허물어지고 터가 평지로 밀렸어요. 향리 가족들은 전원 강원도 오지의 역졸로 끌려갔습니다. 마을의 뼈대를 이루던 사람들이 뿌리째 뽑혀나간 겁니다. 수능의 터를 잡고 대대로 살아온 수능 안씨가 있었어요. 당대 명문가였습니다. 이 집안이 정축지변으로 한 번에 무너졌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최고 명문가가 하루아침에 유민이 된 겁니다. 이 집안만이 아니에요. 수능의 니토성 가문 전부가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조정 기록에는 건조한 명령 한 줄이에요. 근데 수능 사람들의 기억은 달라요. 목 베인 사람들의 피가 죽개천을 타고 흘렀다고 합니다. 4km, 10리 넘게 핏물이 흘러가다가 멈춘 곳,
지금 그 마을 이름이 피끝 마을입니다. 피가 끝난 곳이란 뜻이에요. 당시 수능 인구가 1679명이었어요. 5명 중 1명이 죽었을 거라고 역사가들은 봅니다. 한 가구에 한 사람 꼴인데 대부분 성인 남성이었을 테니 마을이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90년쯤 뒤에 이 땅에 서원을 세운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밤마다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정축지변 때 죽은 사람들의 원혼이었어요. 주세붕이 바위에 붉은 글씨로 경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달래려고. 경자바위. 지금도 남아있어요. 수능 사람들 사이에는 아이들을 놀릴 때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너는 수능 청다리에서 주워왔다. 어디서나 있는 흔한 놀림이에요. 근데 이건 그냥 농담이 아닙니다. 정축지변 때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진짜로 이 다리에 버려졌다가 주민들이 거둬 키운 데서 나온 말이거든요. 570년 된 농담 안에 학살의 기억이 들어있는 겁니다. 금성대군 이야기의 잔인함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조는 죽은 동생의 흔적까지 지우려 했어요. 1458년 예조가 보고합니다. 성주 태봉의 주상의 태실과 난신 이후의 태실이 섞여 있으니 철거하라고. 태실이 뭐냐면요. 왕실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탯줄과 태반을 항아리에 넣어 묻는 곳이에요. 세종이 1442년에 아들들과 손자 단종의 태항아리를 성주한 곳에 모아뒀거든요. 아버지가 자식들의 태어난 흔적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거예요. 세조가 그걸 깼습니다. 금성대군 태항아리가 파괴됐어요. 단종 태항아리도 비워졌습니다. 태어난 흔적까지 없앤 거예요. 그러고 4년 뒤 예조가 다시 말합니다. 주상태실도 다른 데로 옮기시죠. 세조가 거부해요. 형제가 태를 같이 하였다. 그래서 비석을 세우고 이렇게 새겨 넣었습니다. 겸손하여 윤호하지 않으시니 검소한 덕이 더욱 빛나네. 동생 태항아리를 부숴놓고 자기 것은 남겨두면서 그걸 겸손이라고 돌에 새긴 겁니다. 그리고 금성대군의 자손이 왕실족보에서 삭제됩니다. 태어난 흔적도 지우고 존재한 기록도 지웠습니다. 금성대군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어요. 적자 이맹한 서자 이동. 안평대군은 아들까지 죽임을 당했거든요. 금성대군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노가 됩니다. 이맹한이 끌려간 곳은 충청도 청주예요. 세종의 손자입니다. 한때 대군의 적자였던 사람이 관아의 노비가 된 거예요. 이맹한의 아들 이연장도 관노로 태어났고 관노로 살았고 관노로 죽었습니다. 왕의 핏줄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상태가 62년 동안 계속됩니다. 1519년, 중종 14년, 금성대군의 증손 이라는 사람이 대궐 문 앞에 나타납니다. 집자리를 깔았어요. 그리고 엎드려 울기 시작합니다. 석 달, 90일 동안 궐문 앞에서 금성대군의 억울함을 외쳤습니다. 역적의 후손이 왕 앞에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90일째 되는 날도 돌아가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중종에게 경전을 강의하던 김한국이라는 신하가 이 사연을 올립니다. 금성대군은 왕조에 가까운 친척이요. 사죄하지 않아서 그 자손들이 아직도 죄목에 묶여 있으니 너그럽게 용서하소서. 중종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맹한에게 함종군이라는 자기가 내려지고 후손들이 노비에서 풀려났어요. 62년 만입니다. 이맹한은 이때 살아있었어요. 관노로 평생을 살다가 죽기 전에 겨우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근데 이맹한의 아들 이연장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왕손으로 태어나서 노비로 살다 노비로 죽은 겁니다. 풀려났다는 소식을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금성대군에게는 묘가 없습니다.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거든요. 사약을 받고 죽은 자리에 핏자국이 묻은 돌 하나만 남았어요. 수능 주민들이 그 돌을 찾아내고 주변에 단을 쌓았습니다. 묘 대신 핏자국 위에 세운 제단, 금성단이라고 부릅니다. 금성대군이 죽은 자리, 이보험이 차명당한 자리,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의 자리 다 같이 모셔놓았어요. 1738년, 죽은 지 281년 만에 금성대군이 복권됩니다. 이듬해 시호가 내려져요. 정민, 고들정 슬퍼할 민, 고닫기에 슬프다. 지금도 그 자리에 금성단이 있습니다. 영주시가 매년 음력 10월 21일에 제사를 올려요. 금성대군이 사약을 받은 바로 그 날짜에 570년째 수능은 끝내 다시 큰 고을이 되지 못했습니다. 역향이라는 낙인을 벗지 못한 채 예천, 풍기, 봉화로 찢겨졌다가 숙종 때 잠깐 복구됐지만 일제 때 영주군에 합쳐져 다시 사라졌어요. 지금은 영주시의 작은 면입니다. 한때 도어부였던 곳이 금성대군이 합리적이었느냐고 물으면 아닙니다. 유배지에서 군사도 돈도 없이 관상쟁이마저 망할 상이라고 한 거사를 밀어붙였어요. 이보험한테 칼을 빼든 순간 이미 이성의 영역은 넘어간 겁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합리성을 요구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없이 태어난 아이를 자기 집에서 밥 먹이고 재우던 사람한테 그 아이가 산 넘어 50km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게 합리적인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이 아파요. 한양을 등지고 영월을 향해 머리를 숙인 그 순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죽으면 조카도 죽는다는 걸, 자기가 지키려 한 모든 것이 자기 때문에 끝난다는 걸. 그런데도 고개를 북쪽으로 돌렸습니다. 세종이 맡긴 아이, 어머니 없이 태어난 아이, 자기 집에서 밥 먹이고 재우던 아이, 내 임금은 북쪽에 계신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걸문 앞에서 석 달을 울었던 증손 이의도, 핏자국 위에 돌을 쌓았던 수능 사람들도, 570년째 제사를 올리는 영주 사람들도 전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여기 있었다고, 이 사람이 이런 선택을 했다고, 묘도 없고 태실도 부서졌지만 핏자국 묻은 돌 하나는 남았다고, 핏끝마을의 죽개천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